실용음악과 김성광 교수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찬양 한 곡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곡 다 아시죠?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찬양할 때 어느 날 학생들과 함께 이 가사 내용에 대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제목, 기도 제목들로 인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날마다 묵상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성품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가는 긴 시간의 훈련을 우리는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기보단 성령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 가사 내용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동사의 제목으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건데 우리 음악학부 1학년 학생들이 한 명씩 녹음하여 녹음 믹싱하고 촬영하여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상담 융합학부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김철진 교수입니다. 코로나19 환경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지쳐있고 힘들어있죠. 특히 이제 방학인데, 요즘 시대를 대변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언택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힘들고 지쳐있는 이 환경을 좀 이기고 새 힘으로 나가기를 위해서 이제 저희 학교를 섬기는 교수님들이 이제 사물함 특집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사물함, 사랑으로 물들이는 함성이죠. 이번 강연회는 저희 복지상담융합학부에서 진행했던 20번째에 이어서 21번째 강연회인데 지쳐있는 우리 광신 가족들에게 새롭게 도움드리고 힘드리고 격려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복지상담융합학부 교수님들과 유아교육과 교수님 그리고 음악학부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코로나19 시대에 복지, 교육, 음악이 함께 만드는 마음돌봄 콘서트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김철진 교수, 김종식 교수님, 임유경 교수님이 강연해 주시고 음악학부에 또 교수님들 두 분, 또 윤한나 교수님과 김성걸 교수님 중심에서 또 찬양으로 함께 만드는 마음돌봄 콘서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1시간여 진행되는 시간이지만 지치지 마시고 이 강연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강연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신대학교 축복해 주시고 2021년 이제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면서 언택트 시대에 우리 광신 가족들에게 힐링을 주고 마음의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헌신한 교수님들이 준비한 귀한 강연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강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서고 정진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강연회는 광신대학교 사랑협력단이 주최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와 평생교육원에서 주관해서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강연을 통해서 마음에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강연자로 김종식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광신대학교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쳐있는 여러분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런 콘서트를 열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줄 주제는 딴짓하라입니다. 잘 알겠지만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신대학교 복지상담융합학과의 조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현재 현장에서는 화성군 건강하냐 다문화적 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그리고 다사람교회 담임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딴짓이란 뭘까요? 사전적 의미를 먼저 찾아봤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행동을 함 또는 그런 행동, 이것을 딴짓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라오면서 딴짓하지 마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딴짓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딴짓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잠시라도 정상 노선을 벗어나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각 분야의 성공자들은 일부러 딴짓을 하는 것으로 영감을 얻었습니다. 딴짓을 통해 새로운 발상과 회복의 시간을 가진 거죠. 어떤 점에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지금 딴짓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황스럽습니까? 딴짓이야말로 대단한 발상을 우리에게 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싫어하는 것,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였죠. 그게 바로 딴짓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딴짓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딴짓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은 다른 일정 다 접어두고 따로, 그 당시에 제자들의 입장에 보면 딴짓하신 것이죠. 따로 하나님의 깊은 대화를 하는 기도 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 딴짓처럼 보이는 이 기도와 예배의 시간이 실은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딴짓도 과학적입니다. 당연한 사실인데도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뻔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무엇이든지 근거가 있죠. 당연한 근거, 과학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딴짓도 마찬가지입니다. 딴짓은 왜 재밌을까요? 딴짓은요, 계속하게 되는 이 딴짓은 재미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딴짓에 마약 아편과 같은 그런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딴짓은 몰핀을 주입했을 때와 비슷한 정도의 내적 쾌감을 안겨줍니다. 그 쾌감 때문에 자꾸만 딴짓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딴짓 속에서 누리는 쾌감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뇌에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일종의 검색 센터가 있어요. 뇌의 중심부에. 그게 흑질이라는 것인데요. 이 흑질이라고 불리는 이 기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흑질에서는 새로운 정보나 자극이 입력되는 그 순간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이 도파민은 뇌신경세포의 그런 그 흥분의 전달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도파민이 주는 기분 좋은 기분 때문에 새로운 정보나 자극을 계속 얻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으로 어떤 삶이 아니라 딴짓을 하면 그 정보가 들어온 것 때문에 도파민이 어마어마하게 분출이 되고 그래서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당장 끝마쳐야 할 일이 있을 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딴짓이 하고 싶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자꾸만 딴짓하고 싶다는 저자의 이야기를 한번 딴짓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이 먹는 남자일수록 호기심 많은 여자일수록 몰입할 딴짓이 필요하다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고요. 51%는 딴짓하고 살아라 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무모하게 살아도 어떠한 삶도 삶이 되는 법이다. 그래서 정상궤도로 가는 것만이 잘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 절반 이상을 딴짓해도 그 바른 삶이 된다는 것이죠. 딴짓은 연애와도 같답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는 것 연애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딴짓도 나름의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만 하고 살기엔 인생은 너무나 짧으니까 하나만 하다 죽기엔 인생은 너무나 기니까 이런 말로 이 저자는 딴짓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해 놨습니다. 딴짓의 본질은 뭐냐면 돌아옴이에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딴짓이 아니라 일탈이죠. 딴짓은 일상을 벗어나 잠시 내면에 집중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탈과 달리 딴짓을 하고 돌아왔을 때는 딴짓하기 전의 상태와 확연히 달라집니다. 딴짓은 감각과 생각의 자극을 통해 통찰과 몰입을 경험하고 나서 삶의 주도권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딴짓의 효과를 이렇게 말해놓은 저자도 있습니다. 멍때리기의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꾸물거리며 집중하지 않는 행동은 뇌를 준비, 또 충전, 휴식시키는 과정이다 그래놨어요. 그리고 산만한 비집중 회로는 뇌의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연상, 독창성을 발달시키고 즉흥성을 증진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분간 낮잠은 두뇌 청소 작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가끔 방랑, 공상하며 딴 길로 새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고요. 집중은 딴짓과 결합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딴짓의 시도를 한번 볼까요? 시야가 넓고 호기심도 많은 당신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실패할까 두려워 주저하고 있을 때에도 넘치는 에너지로 도전할 수 있다라고 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습니다라는 최영기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딴짓이 빛을 발하게 될 순간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당신의 반짝이는 딴짓을 기꺼이 즐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반짝이는
딴짓을 기꺼이 즐겨라. 여러분 매력적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딴짓은 멈춤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딴짓의 힘이라는 김충만 씨의 그 저서에서 대부분 인용을 했습니다. 딴짓은 멈춤에서 시작입니다. 바쁘게 달리는 차 안에서 들에 핀 꽃을 볼 수 없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스마트폰 뉴스와 자극 속에서는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없습니다. 중심을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을 상실했기 때문에 삶은 더 바빠졌다는 거죠. 내면의 질서를 잃고 중심과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감각을 자극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생각은 적어지고 그리고 문제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겉도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멈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색의 시대에서 사색의 시대로 가자는 말도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잠시 멈춤으로 인해서 딴짓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영국의 탐험가가 인디언을 안내자로 세워서 어떤 탐험을 하러 가는 중에 이 인디언들이 가다가 잠시 멈추는 겁니다. 그 멈춤에 대해 이유를 물었더니 이 인디언의 안내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영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걸어온 나머지 우리 영혼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우리를 따라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삐 살고 있습니까? 그걸 잠시 멈추게 한 게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서 잠시 멈춥시다. 내 영혼이 따라오도록 말입니다. 멈춤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멈춤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멈춤은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멈춰 있으면 누군가가 보면 딴짓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은 내 삶의 주도권을 찾는 소중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멈춤과 느림이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멀리 나가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딴짓은 멈춤으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 행위입니다. 딴짓을 통해 수많은 연결을 잠시 중단하고 멈춤의 시간을 가져보십시다. 멈춤은 정지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자 하는 숨고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조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게 안식일이 아니겠습니까?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돌리면 그야말로 그 일생의 행복의 조건을 다 갖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게 사셨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사셨어요. 잠시 멈추십시오. 거기에 딴짓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딴짓을 발견하여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먼저요, 눈으로 하는 딴짓을 하십시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요, 바쁠수록 잠시 눈을 감는 딴짓을 하자는 겁니다. 눈을 감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직전까지 새로운 소식, 새로운 정보들은 우리의 눈을 유혹합니다. 갖가지 볼거리들이 눈을 자극하고 잠시도 쉬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이 흐름을 잠시 중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눈을 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잠의 효능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조사해 봤더니 이런 재밌는 게 있어요. 낮잠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 첫 번째로 심장마비를 막아줄 수 있답니다. 이 심장마비를 막아줄 수 있는 게 낮잠의 효과로 주어진다고 이 박사들이 써놓은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또요, 정신을 맑게 해준대요. 정신 차리라 그러잖아요. 잠시 낮잠을 주무십시오.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준답니다. 낮잠에 대해서 잠시 이 낮잠, 딴짓이 생산성을 높여준다면 당연히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아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답니다. 그래서 대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잠자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답니다. 잠시의 낮잠이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면 당연히 잠시 쉬는 게 필요하겠죠? 실수를 방지해 준답니다. 낮잠은 잠시 눈을 감은 것 때문에 주어지는 것 때문에 집중력이 생겨서 100배, 30배의 향상된 그런 실력들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잠시 딴짓하기 위해서라도 낮잠을 주무신 게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눈을 들어서 산을 보는 딴짓을 해야 됩니다. 시편 121편의 내용입니다.
어두운 날을 마주할 때면 과연 내 인생은 밝아질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이 되죠.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모여서 내가 되는 것인데 어느 하나만 가지고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 큰 착각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치우친 마음으로 앓고 있다면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다. 흰눈 내린 겨울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높은 산을 바라보고 푸른 하늘을 볼 때 복잡한 마음과 생각이 사라지고 깨끗하고 시원한 마음, 그리고 거룩한 마음과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높은 산과 푸른 하늘을 바라볼 때 나중심적인 생각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도움을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하는 딴짓 중에 또 하나는 눈을 들어 산을 보는 딴짓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손으로 하는 딴짓입니다. 캐나다 신경외과 의사 와일드 펜필드는 뇌와 신체 각 부위 간의 연관성을 연구하여 뇌 지도를 그렸는데 그게 호문클러스 모형이라는 것인데요. 이건 뇌에서 본 또 다른 인간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손과 입술이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서 월등하게 큽니다. 그만큼 손과 입술에 연관된 뇌 부위가 크다는 거죠. 반면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피질로 동화되는 거죠. 그래서 뇌에서 본 또 다른 인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뇌와 연결되고 모든 기관과 함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손가락은 인간이 모든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며 신체 전체의 움직임 중에서 적극적이며 정교한 동작을 담당하는 부위라고 했습니다. 칸트는 손은 바깥으로 드러난 또 하나의 두뇌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싼 호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국 뜨개질 치료사예요. 이분이 뜨개질을 즐기는 3,5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절반 이상이 뜨개질하는 시간이 매우 행복했다고 합니다. 또한 긴장 완화와 스트레스 해소, 창의적인 사고에 도움을 줬다고 말합니다. 뭐입니까? 손을 통한 딴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과 손가락을 움직이며 아날로그적 자극을 받을 때 뇌는 더욱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할 수 있는 딴짓을 저야 추천하죠.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나도 기쁘고요. 다른 사람 모두 기쁘게 합니다. 쓰단쓰단 해주십시오. 자꾸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시고요. 여러분, 애완견도요. 자꾸 쓰단쓰단 해야 주인을 잘 따른 겁니다. 사람도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꾸 쓰담쓰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손으로 세 줄 일기를 쓰십시오. 간단합니다. 딱 세 줄 쓰는 겁니다. 하루 중 제일 안 좋았던 일 한 줄 쓰시고요. 하루 중 제일 행복했던 일 한번 쓰시고, 그리고 내일 할 일 한 줄로 써주시면 손으로 하는 이걸 통해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꽃을 키우고 꽃을 선물하십시오. 저도 이 기쁨을 맛봐서요. 잠시 제가 해놓은 작품들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길러온 꽃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워서 교회 곳곳에 제가 꽃을 이렇게 전시해 놨습니다. 참 기쁘고 또 필요할 때 교우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던 것이 제가 길러놓은 이 꽃들입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이것도 딴짓과 같죠. 목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 나름의 기쁨이 있었고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발로 하는 딴짓이에요. 여러분, 걸어보는 딴짓을 하십시오. 에스키모인들은요, 마음에 분노가 생기면 무작정 걷는답니다. 에스키모인들의 화 다스리기인데요. 이 도표를 보면 이들이 화가 나면 무조건 걸어요. 한참을 걷다가 어느 정도 화가 누그러지면 거기에 지팡이를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그 지팡이를 꽂는 것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가졌던 마음을 다시 추스리는 좋은 기회를 가진답니다. 여러분, 화납니까? 걸으십시오. 답답하십니까? 걸으십시오. 걸음의 딴짓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평안을 줍니다. 허주는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게 낫고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걷는 것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요, 걷기는 가장 훌륭한 보약이다 했어요. 칸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동네를 걸었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칸트를 보고 시계를 맞출 정도였답니다. 걷기에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걷기 유익에 대해서 의사가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빨리 진행할게요. 걷기는 뇌를 자극한대요. 건망증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의욕을 북돋웁니다. 밥맛을 좋게 합니다. 비만을 치료합니다. 걷기는요, 요통치료에도 효과가 있답니다. 걸으면 고혈압도 치료됩니다. 걷기는 금연치료제입니다. 걷는 사람도 뇌가 젊어집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일단 걸으십시오. 자신감을 잃었다면 일단 걸으십시오. 몸이 찌뿌둥하면 일단 걸으십시오. 마음이 울적하면 일단 걸으십시오.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일단 걸으십시오. 분노가 일면 일단 걸으십시오. 인간관계로 얽힌 날 일단 걸으십시오. 할 일 없는 날 일단 걸으십시오. 제1병원의 원장 이명우 박사가 기록해 놓은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행을 떠나는 딴짓을 하십시오. 여행은 가슴 떨릴 때 해야지 다리 떨릴 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걸을 수 있을 때 여행을 떠나는 딴짓을 여러분에게 권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끝으로 딴짓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알렉스 오스본은 이렇게 말했어요. 쉬어라, 잊어라, 음악을 듣고 극장에 가거라, 그리고 교회에 가거라. 어디서 휴식을 취하든 언제 휴식을 취하든 통찰력과 해결책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이 딴짓의 필요성이 당장 필요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런 딴짓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적금처럼 나중에 쓸 거라 생각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닥치는 대로 지금 행복하게 사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권해주고 싶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딴짓하십시오. 돌아올 수 있으면 되거든요. 딴짓하시고 다시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광신의 식구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행복을 찾기 위한 비법으로 우리 딴짓을 하라고 가르치고 지금 전했습니다. 이 귀한 식구들이 어느 방향이든지 딴짓을 통해서 누리는 이 행복을 맛보고 다시 돌아오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 김종식 교수님 특강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늘 고맙고 감사할 분이시죠. 김종식 교수님의 코로나19 시대 딴짓하기 이렇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강연은 유아교육과 학과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임유경 교수님 순서입니다. 우리 임유경 교수님은 유아교육 전공자이시죠.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놀이 중심의 유아교육, 그리고 요즘 또 키워드 중에 하나가 다 함께 돌봄이죠, 돌봄. 어떻게 돌봄, 놀이 중심의 유아교육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의 유아교육과 꽃, 유아교육의 젊은 웃음을 선사하시는 임유경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광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임유경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꼭지는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부분을 긁어드릴 수 있을지 혹은 다른 격가지를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다루는 내용 중 한 가지 정도는 아하 그렇구나 라고 생각되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놀이입니다. 놀이, 플레이는 여러분 모두에게 참 익숙한 단어이고 즐거움을 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놀이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학습, 교육과는 좀 벗어나는 영역이고 레크레이션에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이 단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살짝 바꿔보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놀이를 통해 성장하고 놀이를 통해 배우나 봅니다. 저기 보여지는 것처럼 작은 글씨로 보여지지요. 놀이는 밥이고 본능이고 경쟁력이고 힘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단어들이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단어이지요. 어떻게 놀이가 전 생애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규정해 봅시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꼽는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물결에 올라타서 그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누리는 과학기술은 올해보다 내년에
그리고 그 내년에는 더 빠르게, 더 급속히 발전할 것이고 우리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에도 굉장히 벅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질문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속해 있는 교육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질문입니다. 궁금하십니까? 예,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4차 산업시대의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는 것을 바로 그 답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이슈는 AI, 인공지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스스로 생각하게 만든 존재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인 인공지능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고 우리 인간의 가치를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교육이, 우리의 종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살짝 그림 보고 가지요. 여기에서 지금 바리스타가 로봇입니다. 저기는 17년에 샌프란시스코의 대형 쇼핑몰 1층에 로봇 바리스타 카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되어졌는데요. 이 카페가 점점 잘 되었을까요? 별로 잘 안 되었을까요? 예, 잘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언택트 비대면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급속히 발전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어떤 것을 조금 더 더해야 된다라고 하냐면 인간의 감성을 더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간의 감성을 다룰 수 있는 인간적인 터치에 대한 욕망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어 주는 것을 조금 더 개선 방안으로 모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 봐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4차 산업시대에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입니다. 너무 질문이 좀 광범위하지요? 하지만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서 방법적인 측면만 살짝 다뤄보려고 합니다. 몇 년 후의 미래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에서는 2030년 현재 직업 중에서 20억 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직업이 없어질 것이고 또 많은 직업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기계와 공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과 정보의 부분에 있어서는 기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따라잡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보여지는 것처럼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지금 현재 학교급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획일적이지 않은 문제인식 역량, 다양성의 가치를 조합하는 대안도출 역량, 기계와의 협력적인 소통 역량입니다. 좀 역량을 딱 제시하니까 어려워 보이죠?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한번 살펴볼까요? 예, 역량에서 보통 4가지 인성, 4C 역량으로 강조되어지고 있는데요. 비판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력, 창의성, 의사소통, 협력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 유치원, 그다음에 학교에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큰 키워드 뭐였지요? 코로나19였지요? 예, 코로나19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하루빨리 우리 귓가에서 안 들려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고 화가 나고 일상생활까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의 신조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문화도 급속히 발전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우리 대학생들, 특히 취준생들은 너무 추운 남극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여지십니까? 취업의 문은 더욱더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스펙을 쌓을 수 있는 환경 또한 안 되고 있습니다. 알바를 하는 것조차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영향이 전 사회적으로 지금 그리고 종교적, 그다음 문화적으로도, 그다음에 교육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꼭지에서는 행복을 한번 다루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또 키워드 2개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곡선적인 사고이고 또 하나는 놀이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제외하고서 직선적인 사고가 아닌 곡선적 사고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장애물에 직면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곡선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곡선형 인간은 역경을 뒤집어 아름다운 경력으로 만들죠. 어떤 경험도 여러분 실패하는 경험조차 버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목표를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그것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의 1%가 되기 위해서 나머지 99%를 헌신 버려두고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곡선형 인간은 흐르는 물처럼 언제든 속도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와 있지요. 살짝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늦게 가도 더디 가도 걱정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뒤로 가는 거 실패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곡선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1부 후퇴는 2부 전진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리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넘어진 아이가 훨씬 더 빨리 걷는 거 아시지요? 내려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내려가면 또 높이 뛰어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곡선적 사고로 나의 생각의 회로를 조금 더 바꾸면 뭐 할 수 있다? 행복하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가지고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곡선적 사고를 하는 사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적으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우리가 생각의 여유가 잠깐 없어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사고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번째 키워드입니다. 생각나십니까? 놀이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로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6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놀이, 의미 이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6가지가 다 궁금하지요? 궁금하신 분은 제가 저게 나와 있는 것처럼 책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온다. 저자는 다니엘 핑크입니다. 이 책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놀이만 다루려고 합니다. 요즘 기업에서는 잘 노는 인재를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잘 노는 인재를 선호한다가 거의 80% 정도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잘 놀아본, 노는 인재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좋은 대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업무에서도 적극성을 보이고 아이디어도 다양하고 리더십이 높다라는 결과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취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면접이 여러분 시행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프로젝트하고 심층 면접을 통해서 이들의 특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소통할 수 있는 협력적인 이런 인재들은 예전부터 자신이 주도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해본 놀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결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놀이는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의 학명 중에서 사고하는 인간, 생각하는 인간, 학명 이름이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호모 사피엔스 들어보셨지요? 근데요, 요즘에 이제 놀이가 교육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어지고 있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워라밸 정도로 해서 놀이가 굉장히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놀이하는 인간, 학명이 있습니다. 예, 제가 실제로면 퀴즈를 내봤을 텐데요. 놀이하는 인간의 학명은 호모 루덴스입니다. 그래서 유의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의미이고요. 요즘에 또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어쩌냐면 우리가 이제 직장인 성인들은 놀이만 하면 안 되잖아요. 놀면서 일하면서 해야 되지요. 그래서 호모 파덴스라는 단어도 신조어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이는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성인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니까 피터 브리겔이라는 작가가 1500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1560년도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아이들의 놀이인데요. 굉장히 복잡하게 보여지죠. 조금 더 한번 확대해 볼까요? 그룹으로 나와져 있는 것이 놀이입니다. 여기에는 약 230명의 아이들이 제시되어져 있고요. 이들이 놀이하고 있는 놀이가 83개 정도, 굉장히 많죠. 83개의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연배 있으신 분들은요, 한 번쯤 해봤을 놀이들이 여기에서 보여질 겁니다. 그렇다면 놀이라는 무엇일까요? 노는 것, 레크레이션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러면 놀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운데 있는 요한 하위징하라는 사람의 놀이를 살펴볼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호모 루덴스라는 단어를 만든 창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놀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간은 놀이를 예술과 문화로 승화시킨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자들의 놀이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면은요, 무엇으로 제시하고 있냐면 연구자들이 조작적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인지를 표현하는 통로, 자신의 정서적인 것들이 나오는 표현 통로, 그리고 몰입하게 하는 도구 정도로 지금 놀이를 정의하고 있는 게 보여지시지요. 놀이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고 유의미한 활동입니다. 여기 보니까 무엇이 나와 있냐면 실리콘밸리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부가 바로 실리콘밸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유치원, 사립유치원이라고 나와 있지요. 여기의 학비가 1년에 2천만 원이 살짝 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이상은 거의 3천 정도까지 됩니다. 굉장히 좀 비싸죠. 근데 이 킨더가르텐 이상의 학교급의 특징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니까 굉장히 컴퓨터와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요. 근데 이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요,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리고 교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주로 놀이 중심,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해보는 것, 프로젝트 활동 중심으로 무엇이 교육이 진행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놀이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으면서 많은 발달적인 교육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보여지지요. 이렇게 많은 학비를 내면서도 놀이 중심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요, 놀이가 주는 교육적인 가치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설득하기 가장 쉬운 영역은 뇌 영역과 연결시키면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제가 뇌 영역과 연결시킨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은요,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쓴 다양한 책들이 있고 놀이와 관련해서는 12발자국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재미있으시면서도 여러분의 정보를 조금 더 넓히는 기회를 갖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놀이가 발달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정서적인 측면, 창의성적인 측면, 사회성, 인지, 언어, 신체 발달 측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놀이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진 인지적인 측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인지적인 측면은 보통 기본으로 가지고 갑니다.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냐면 우리의 열정, 태도, 자기 주도적인 부분들, 비인지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놀이가 이런 비인지적인 능력을 키워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제가 맡은 곡지는 이 정도에서 마치려고 하고요. 이거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퀴즈 하나를 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놀이를 많이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그림에 성냥개비 5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성냥개비 5개를 이용해서 원을 만들어 보십시오. 라는 퀴즈입니다. 제가 많은 시간은 못 드리고 5초 드리겠습니다. 5초가 굉장히 짧지요? 이 퀴즈는 우리의 창의성의 정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저 창의성이 안 높습니다. 이거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저 10분 이상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에서 가장 초점은 무엇이냐면 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원을 어떤 걸로 생각했냐면 서클, 즉 동그라미 모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개를 이용해서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려고 했는데 오각형에서 약간 느슨한 모양밖에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좀 눈치가 있으신, 센스가 빠르신, 창의성이 높으신 분들은 대충 이해하셨겠지만 여기에서 원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인 1, 그 다음에 0, 합해 단위 1, 요 정도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들어지셨나요? 예. 우리 아이들을 놀이하게 해야 하는 필요성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제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 정보, 한 가지 아이디어만이라도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비전을, 희망을 바라보면서 전진하신 우리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신대학교 김철진 교수입니다. 이제 김종식 교수님과 이제 임유경 교수님 이제 강연이 마쳐졌고, 이제 강연은 마지막 시간이네요. 코로나19 다시 시작하는 잡초의 힘이라는 주제로 제가 마지막 강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혹시 이런 노래 아십니까? 이번 주제는 뭐 복지, 교육, 음악이 있는 마음 돌봄 콘서트인데요.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끈질기게 지켜온 아침의 나라 옛날의 쪽 조상들은 그 나라 세웠지. 우리도 꿈을 키워 하나로 뭉쳐 힘세고 튼튼한 나라 만드세. 이 군가예요. 아리랑 결의라는 군가입니다. 제가 이제 89년 이후에 군생활했을 때 불렀던 군가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가사말이 우리 시대 상황을 딱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은 고난과 압제,
예, 유전이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질고의 시간을 겪었지만 유전적으로 저항하는 그 기질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우리 한민족에게는. 그런데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보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무관심과 애면 때문에 죽어가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잖아요. 어쩌면 이게 코로나19의 단상이기도 하겠지만 코로나19라는 언택트 시대에 유행으로 드러난 위험 중에 하나가 사회적 위험 중에 하나가 고용 불안이란 위험이 가장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재난지원금을 비롯해서 뭐 기본소득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시편 121편을 쭉 보니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여러 면에서 닮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 거예요. 시편 129편을 쭉 보니까 국가적인 시련의 시간들을 소시대의 경험 이야기로 은유적으로 적어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게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그런데 나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그런 시대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를 제압했을지라도 한 번도 너희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처럼 흥했던 나라들도 무너지고 사라지지만 잡초처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앞으로 정진해 나갔던 민족이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상과 우리 시대상을 좀 이렇게 견주어서 이야기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온갖 고난과 시련에도 굳굳이 굴하지 않고 지켜온 나라, 결의 우리죠.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에서 현실적인 많은 문제가 있지만 고용 불안과 생계 어려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들이 절실함이 있죠. 코로나19가 이제 기약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직장인 중에 4명, 코로나19 시대에 고용 불안을 느끼고 나이가 많을수록 심화가고 있다는 것들은 다 압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잘 겪어왔지만 교육의 격차와 돌봄의 격차를 완화시키자. 그리고 필수 노동자를 보호하자. 그리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자. 그리고 성범죄 근절을 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 공정에 대한 요구로 법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지난해 2020년에 OECD 국가 중에 최고의 성장률을 우리가 가져왔죠. 그리고 GDP 규모 수준에서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적 의미로 들여다보면 저소득층, 불안정 계층에 대해서는 이게 환상이고 더 가혹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용 회복을 이루는 것, 그리고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는 일들이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정부는 어떻게 해결할까?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80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지,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 중에 87만 명의 사람들이 고용 취약계층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었죠.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도 얼마나 힘든 시대를 겪어요. 핵심이 뭐냐면 일자리로 이게 귀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촘촘하고 세밀한 고용 안정망, 사회 안정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고용 안정망과 사회 안정망을 국가는, 문재인 정부는 이제 집권 하반기에 한국판 뉴딜로 이걸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청사제를 냈죠. 그래서 미래는 이렇게 준비하는 자들의 목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선도형 경제의 대전환을 예견하고 앞두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람과 상생 더불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소득층 불안정 계층이 더 가혹할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에서 전염병과 같은 이 재난 상황에도,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소득 안정망인 고용보험을 강화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하반기 기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일하고 싶지만 실업 상태에 있는 이들까지 전부 더해서 실업 부조를 포함하고 있죠.
코로나19 시대를 쭉 겪어오면서 해체되는 노동시장을 통해서 복지국가의 새로운 위기를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이 복지국가는 세 가지 기둥으로 형성되어 있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보험은 원래 설계 당시에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시대에 거의 완전한 고용 상태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고용보험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많은 사회적 위험 중에 실직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사회적 보험으로 사회 연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고용보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 구도를 고도화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에 컨셉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이면의 핵심은 바로 사람 투자를 통해서 사람에게 투자해서 디지털 선도 인력을 양성해 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기존에 일했던 것이 이쪽이라면 새로운 일자리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자리에서 새로운 일자리로 가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사회적 위험 요소의 실업이나 고용 상태가 불안해서 낙마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고용 안정망, 사회 안정망을 강화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이게 결론이 한국판 뉴딜이거든요. 그래서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이라는 마지막 이 세 가지 축으로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해 나가자. 그리고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와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한 고용 안정망을 확대하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한국판 뉴딜을 적극 추진한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 협력의 국제 질서를 선도해 나가자고 하는 것들이 우리 정부가 마지막 임기로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시행하는 우리의 고용 안정망,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깊은 사고의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는요, 1929년에 미국 대공황 이후에 세계의 축들이 사회보장 제도가 근간이 마련되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IMF 시대를 다 겪었잖아요. IMF 외환위기 시대 이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나라에 새롭게 도입돼서 사회복지가 리셋되었죠.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새로운 것이 뭐냐? 고용 안정망에 대한 구축의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 시대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여는 것,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앞서 말씀드렸던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것들도 중요한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실업부조의 제도인 국민취업제도, 이러한 것들도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정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정망이라고 생각해 할 수 있겠죠. 여하튼지 간에 우리 복지국가 발달 단계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 초중반에 1차 사회안정망과 2차 사회안정망을 구축을 거쳤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3차 사회안정망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북출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루는 이 3차 사회안정망은 지식경제사회의 신사회 위험들이 있잖아요. 신사회 위험에 대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면 신사회 위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사회복지 전공자들은 대충은 다 아세요.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에 참여가 많아진다.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 구조가 변화가 있다.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21세기 코로나19의 복지는 인간의 역량을 개발하는 시대로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적 역량에 대한 사회투자적 접근이
역량 중심보다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적 가치가 되겠다. 그래서 보다 예방적이고 투자적인 접근이 강조될 시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 복지 체제의 핵심은 예방적이고 투자적인 접근을 통해서 시민들의 인적 자본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생애 전 주기에 참여하고 사회 투자의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이 인적 역량 개발 정책이 핵심이 되고 있죠. 21세기 복지 체제에는 강조되는 것이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복지, 근로복지죠. 워크페어. 그 다음에 공부하고 학습하는 복지입니다. 론페어. 그리고 조기에 개입하는 얼리페어라는 방법으로 헤게모니가 변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19 시대에 이 신복지 제도는 이 집권당의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해요.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 주기별의 소득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18세 이하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한다는 이야기도 그런 맥락이죠. 그리고 포괄적인 의료보장 제도를 갖다. 이 문재인 케어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죠.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한다는 것. 그리고 차별 없는 교육 시스템을 갖겠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국가장학금 혜택을 다 받고 있잖아요. 나이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 이런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더 절실히 필요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완화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영업제한 손실보장제가 있어서 전국민 안정제를 코로나19 시대에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죠. 1차, 2차, 3차, 지금 4차 논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영업제한 손실보장제, 그리고 두 번째 협력이익 공유제, 그리고 사회연대 기금 조성, 이러한 것들이 완화할 방법인데 이보다 더 시급한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주거안정. 이 문제 때문에 현 정권이 얼마나 비판받기도 하고 정권의 지지가 많이 철회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거안정의 문제, 교육 불평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갖자라는 주요 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존중 사회는 어떻게?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제도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하튼지 간에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시급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복지국가의 기둥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복지국가 새로운 위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공황에 준하는 전환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의 불평등 구조 고착화를 끌어내는 거죠. 진짜 뉴딜이 뭡니까? 병든 사회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거예요. 그 기획 중에 하나, 중심이이자 상징이 바로 한국판 뉴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 그게 곧 전국민 고용보험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 맞춰서 우리 광신의 모든 가족들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우리가 다시 줄을 바라보면서 겁먹지 맙시다. 낙심도 하지 말게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더욱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해줄 말씀의 힘을 붙잡읍시다. 이게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칼빈주의 신학의 보수와 선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우리 모두 시작합시다. 광신 가족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기 힘든 삭막한 시대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직 승리의 비결은 예배일 뿐이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공적 예배가 됐든 사적 예배가 됐든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잡초의 힘에서 나와요. 우리 민족, 우리 결의 국민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전라민, 우리 호남민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강신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한 분 한 분의 잡초의 야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잡초의 힘은 뿌리에 있잖아요. 겉은 보잘것 없지만 그 뿌리는 물을 향해 깊이 뿌리 뻗어 나가지 않습니까?
잡초의 생명이 바로 뿌리에 달려 있듯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립시다. 지금 우리는요, 신입생도, 대학원생도 학생 모집에 최선을 다해야 될 때거든요. 그리고 모든 우리 강신 가족들이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집중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67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 학교를 붙잡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강신 가족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잡초에서 배우는 야성의 힘을 다시 우리가 배웁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2021년 전부터 우리를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2021년 이제 새롭게 호닥기가 시작되지만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학교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세우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밝게 하는 동력으로 기이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 학기, 마지막 신입생들 부족한 것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만학도가 되든지 현역 학생들이 되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교육 불평등의 기회를 해소하는 것이 국민적 과제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학교에 더 집중하고 학업에 더 집중하고 전공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멋진 광신인들을 되기를 바라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저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김종식 교수님, 임유교 교수님,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의 이제 강연자들의 강의를 이제 쭉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학과 교수님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모든 일정들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려고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만든 복지, 교육, 음악이 꿈꾸는 더 나은 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내고 조금이라도 코로나 시대에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순서를 성실하게 교수님들이 준비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이 강의한 이 콘서트 마음 돌봄 콘서트에 참여해 주신 광신가족 여러분이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실용음악과 김성광 교수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찬양 한 곡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곡 다 아시죠?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찬양할 때 어느 날 학생들과 함께 이 가사 내용에 대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기도 제목들로 인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날마다 묵상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성품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가는 긴 시간의 훈련을 우리는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기보단 성령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 가사 내용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동사의 제목으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건데 우리 음악학부 1학년 학생들이 한 명씩 녹음하여 녹음 믹싱하고 촬영하여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